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수영 소사이어티 1회 모험가들의 모험담을 서로 나누는 자리에 모더레이터로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 임팩트의 홍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카카오 임팩트는 카카오의 기업 재단이고요. 좀 기술과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 특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좀 포커스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초대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세 번째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엔잡러라는 말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 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에 두 개의 조직에서 일을 하는 일실험을 했어요. 왜 사람은 하나의 직장에서만 일을 해야 되고 그 직장으로만 나를 소개해야 할까 하는 게 조금 이상했거든요. 저는 홍진아입니다라는 얘기, 그때는 이렇게 브랜드라는 어떤 개념이 막 모두에게 적용되고 개인도 브랜드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누구입니다 라기보다는 저는 어디에서 일하는 홍진아입니다 라는 소개가 더 저한테는 익숙한 소개였는데 왜 그렇게만 소개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실험을 하면서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일 얘기를 하는 자리에 참여해서 일 얘기를 하는 게 좀 재밌고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참여를 하다 보니 일 얘기를 하는, 특히 부산에서 일에 모험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듣는 이 자리에 초대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그 맥락에서 부산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서로 얘기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 초대되는 분들이 부산의 어떤 터를 잡고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걸 나한테 적용하면 난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사에 대해서 먼저 대담이 진행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서 모험담 나누기 2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모험담 2회를 모두 들으신 분들이 만나서 커피챗을 나누면서 여운을 정리하는 네트워킹 자리가 2층 야외 쉼터에서 마련됩니다. 어제도 이 자리가 있었는데요. 네트워킹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맛있는 커피와 빵을 드시면서 진행할 수 있는 자리니까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4층에서는 구인 구직에 관심 있는 분들이 서로 만나는 미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3층에서는 일 모험가로서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커리어 코칭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몇 가지 커리어 관련된 검사를 통해서 내 일의 모험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를 알아보실 수 있는 자리고요. 여전히 현장에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니까 오늘 이 자리 끝나고 나도 커리어 코칭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회에서 2회가 진행이 되고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아서 그걸 적용해가지고 작년보다 훨씬 더 재밌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야심차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는 매체에서 서울의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성수동에 살진 않지만 저도 성수동에 자주 놀러 가는 편이에요. 근데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만 한 기간에 몇백 개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 대대적인 팝업 스토어의 붐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그냥 어떤 주거지 또는 되게 띄엄띄엄 커피숍이 있었던 그런 성수동의 풍경을 브랜드의 발전에
브랜드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제안한 그런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렌트라는 그 브랜드인데요. 최원석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일의 모험가로서 작은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나라는 브랜드는 그럼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지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와주시겠어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어제는 나오지 않던 함성이 나오네요. 아침에 잠 깨시려고. 네. 제가 보기에는 함성과 박수 소리로 봤을 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프로젝트 렌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침이기도 하고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프로젝트 렌트 소개와 더불어서 대표님은 어떤 분이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프로젝트 렌트의 대표 최원석이고요. 프로젝트 렌트라는 건 저희가 2018년에 테스트를 한 1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한 건 201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4년 차 정도 된 대부분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공간이라는 건 개인이라던가 또는 작은 브랜드나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온라인에서 많은 걸 제공한다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작은 브랜드일수록 오프라인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오히려 큰 채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시장에 나올 기회를 만들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누구나 들고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일단 보여주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게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팝업 스토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딱히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품 디자인을 전공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LG전자에서 핸드폰 디자인 한 4년 반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주올레 프로젝트가 재밌어 보인다는 이유로 현대카드에 가서 거기서 또 한 2년 좀 넘게 일을 했었고 그리고는 이제 나와서 스타트업 사업 기획도 해보고 그냥 궁금한 걸 계속 해봤던 것 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시대 자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야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의미는 없어진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잡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사람 잡이 없어요. 그저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단 뭘 해도 성과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람을 그냥 미켈란젤로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는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예술가이기도 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에 철학자와 과학자와 예술가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 거고 그 선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냐에 따라서 그 타이밍에 다른 이름이 붙을 뿐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설명됐습니다. 네, 되게 멋진 자기소개죠. 아까 대표님께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있는 카카오에서 일하기 전에 2년간 그 스타트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2019년부터 20년까지 성수동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성수동을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는데 R이라는 글자가 크게 써있는 작은 어떤 공간에 빛이 뿅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저기는 뭐 하는 곳일까? 너무 아름답다 라고 생각한 기억이 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긴 누가 만들었고 누가 저걸 진행하고 있지 생각했었는데 그분과 지금 앉아서 대담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을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했습니다. 네, 사담을 조금 하고, 네, 지금 하시는 프로젝트 렌트의 회사가 필라멘트 앤코라는 그 회사인데 이게 이 회사의 프로젝트라기보다는 개인의 소망 실현 프로젝트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사실인가요? 네, 매우 사실입니다. 네, 그 프로젝트 렌트도 브랜드로서의 성장 과정을 거치는 중일 텐데, 네, 요즘은 그런
그 소망 실현의 어떤 브랜드가 어떤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렌트를 시작할 때는 큰 욕심은 없었어요. 나는 이런 게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성수동의 임대료가 매우 쌌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대리운전을 해서라도 월세는 낼 수 있겠다 라는 용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얻었던 6.5평 정도의 공간이 월세가 한 60 정도였거든요.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필라멘트 앵커라는 거 원래는 이제 브랜드 컨설팅을 하면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처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클라이언트 일이 바빠지면 진행을 못해서 아까 보셨던 타이밍이 셋업 다 해놓고 뭔가를 할 여력은 없어서 불만 켜놓고 퇴근하는 타이밍이에요. 동네 미친놈으로 소문났었죠. 뭐 하는 놈인데 1층에 회의실을 차려놓고 불만 켜놓고 사람은 없을까? 근데 오히려 그게 약간 티징처럼 쌓이더라고요, 그 지역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소망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절반 이상은 저희가 팝업이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을 쓸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걸 이해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2days라던가 평양 슈퍼마켓, 그 다음에 뭐 토종쌀, 성수당 이런 건 소위 저희 자체 기획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디자이너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서 사실 디자이너들도 이것저것 막 만들 수 있지만 그걸 보여줄 기회를 남을 통해서밖에 잘 못 얻어요. 그래서 오케이, 기획 프로젝트는 디자이너의 사심을 채우는 프로젝트니까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해서 사심 가득하게 해요. 근데 목적은 저희의 마케팅 측면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오프라인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참고서를 저희는 제안한다고 말씀드려요. 저걸 가지고 저러고도 놀아도 되고 그걸 사람들이 반응을 하나? 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시장은 안 바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성수당 같은 걸 하고 나서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저런 점집 가지고도 팝업을 할 수도 있는 이상한 애들이 있구나. 그게 저희가 들어간 에너지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많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방문객이 많았냐라고 하면 방문객이 많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100% 예약제라. 그렇지만 저희의 마케팅과 저걸 오프라인에서 나도 뭔가를 가지고 나가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케팅 측면에서는 걔는 한 20배 이상의 효과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지금도 사심 가득하게 해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메인이 컨설팅을 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이제 대기업 프로젝트를 하면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하고 싶은 미션이 있어요. 사심 가득하게. 그리고 저희 수익률을 깎아내서라도 해요. 그거는. 대표적으로 그랬던 게 가나 초콜릿 하우스. 원래 예산에는 그 정도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퀄리티는 이거니까 갑자기 셰프님들 잡아다가 어떻게 부탁드려가지고 졸라서 메뉴 다 만들어주세요 하고 저희 마음대로 질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뒤에서 저희끼리는 그 예산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팝업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F&B를 섞어서 이렇게까지 경험을 올라갈 수 있네 라는 걸 사람들이 보고 나면 또 그게 넓어지고, 그 가능성으로 얼마 전에 성수동에서 르세라핌이 팝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르세라핌 팝업도 멤버마다 케이크 다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도 못 사 먹었어요, 동네인데. 근데 그걸 통해서 저는 또 F&B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제는 팝업에 F&B는 넣어야 된다가 이미 일상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하는 모든 게 실험이고 일은 사심 가득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힘들어도 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팝업이라는 게 그냥 어떤 판촉을 위한 어떤 물건을 쭉 늘어놓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떤 브랜드를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이 바뀐 거는 프로젝트 렌트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만의 경험은 아니겠죠?
그 르세라핌 팝업뿐만 아니라 성수동에 엄청 많은 팝업을 난 주말에 가서 이것도 경험하고 이것도 경험하면서 경험을 늘릴 거야 라고 많은 20, 30대들이 생각을 할 텐데 그 생각 자체 또는 어떤 경험, 큰 덩어리의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가 공유하는, 세대가 공유하는 그 경험을 만들어내신 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 시작하셨나요? 생각하고 시작했다기보다는 소망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렌트라는 모델을 만든 건 제가 그때 스타트업에서 사업 계획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펀딩도 잘 받았고 했는데 저랑은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이제 나왔죠. 그래서 나도 사업 내에 그러니까 사실 디자이너는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을 주로 해주는 게 메인 잡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BM 한두 개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때 한 2달 동안 혼자 사업 계획을 막 몇 가지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모델이 렌트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건 정작 제 주위에도 강남에는 돈을 쓸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돈을 쓸 만큼 좋은 콘텐츠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 압구정이 죽었다. 근데 압구정이 죽었다라는 건 그쪽 로데오 길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압구정은 살아났어요. 근데 로데오가 아니라 그 아래쪽이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그 아래쪽에 좋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비싸도 기꺼이 쓸 수 있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상권이 죽었다 살았다 아니면 그런 판단들은 그 상권이 감당할 수 있는 프라이스 대비 사람들이 얼마나 더 돈을 쓸 수 있는 가치 있는 서비스가 컨텐츠가 있느냐인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불균형을 조금 누군가가 오프라인에서 판을 깔아놓으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가 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이 그 당시에 모두가 이제는 미래가 온라인이다 라고 열심히 울부짖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에서 브랜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저들이 성장한 시점에 결국은 아무리 썸남이랑 채팅을 해도 결국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이 오프라인으로 누군가를 만나러 올 타이밍에 그들이 자체적으로 매장을 낸다는 건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한 3년이 아니라 한 5년씩 성장하지 않는 이상 오프라인에서 매장을 내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트라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들이 한두 번씩 재미삼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생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소망하면서 시작했죠 라는 말이 지금 저희 일의 모험가들이라는 제목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모험을 떠난 사람보다는 앞으로 만날 어떤 것들을 기대하거나 소망하면서 모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대화가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어떤 분들과 일을 하시는지 또 궁금해요. 렌트하면 그 대표님의 인터뷰들은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했는데 여기 오신 분들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미리 들어온 질문 중에도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놀라움을 느낀 적이 있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함께 일하는 분들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고 어떤 부분을 보고 같이 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결정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시작은 디자이너들 중심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디자인 비즈니스가 조금 더 메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렌트는 지금 이제 법인이 아예 분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렌트를 만들 때 저희 직원들이랑도 했었던 말이 언제까지 남의 디자인만 해줘서는 그 이상은 절대 없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렌트가 커지고 필라멘트라는 브랜드 컨설턴 회사는 오히려 렌트의 일을 하기 위한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가 됐으면 좋겠다가 저희 비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서히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와중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의 색깔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예 인테리어 디자인 팀이 내부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메인 매니저한테 해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꽤 유명한 미술관의 메인 큐레이터였던 친구가 오히려 합류해서 같이 일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는 아예 왜냐하면
저희는 서비스를 끝까지 컨트롤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팝업 매장이 오픈이 크게 되어 있는데 그 매장의 스텝에 대한 교육이랑 스텝의 구성이랑 운영까지도 저희가 핸들링을 직접 다 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서비스의 완성도를 위해.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교육시킬 서비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의 서비스 프레젠테이션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해서 모토 스튜디오에 있었던 치프 매니지먼트 하던 친구도 합류되어 있고 약간 제각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사람을 뽑을 때 처음에는 이제 디자인 회사에서 시작했으니까 최소한의 디자인 능력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중요한 건 본인이 생각하는 걸 어디까지 버리고 올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의지가 있는가?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일을 기존에 하던 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디자인하는 친구가 2년 차거든요. 저랑 같이 디자인하는 친구가. 그 친구가 그냥 신입 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10년 차가 됐는데 예전의 디자인의 논리에 있어요. 그럼 저희 쪽에 들어오는 순간 힘을 못하면서 본인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그리고 저 아까 놀랄 때가 있느냐? 저희 회사에서 딱 1년이 지나면 대화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왜냐하면 디자이너여도 저희는 세일즈도 알아야 되고요.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디자인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또 필요하지 않아요?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서비스를 지향을 하다 보니 자기가 가지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스터디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결국 다 같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여기까지도 챙기네? 라고 놀라기도 해요. 그리고 더 놀라는 건 이제 저희 항상 하는 말이 디자이너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거든요. 디자이너 친구들한테 디자이너 친구들한테 제발 나가서 디자이너랑 놀지 마. 왜요? 그래서 니들끼리 놀아봤자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세상에 도움이 안 돼. 다른 영역의 사람을 만나야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니까 차라리 마케터를 만나고 차라리 시장 아줌마를 만나는 게 너한테 더 인사이트 많이 줄 거야. 당신이 프로라면 디자인은 네가 알아서 네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능력을 키워야 돼. 그런데 그 이상을 하고 싶으면 결국은 디자이너랑 놀지 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놀라는 순간은 이 친구가 이제 드디어 자기가 가진 어떤 전문적인 영역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깨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볼 때 깜짝깜짝 놀라고 재밌어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따 네트워킹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다양한 직종, 직군의 분들이 모이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트워킹에서 나를 넘어선 다른 직종의 어떤 동료들, 미래의 동료들을 만나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미리 받은 질문 중에 대표님의 영감의 원천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되게 닮고 싶은 분인가 봐요. 그래서 영감이나 인사이트는 어떻게 얻으시고 그걸 일이랑 연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저는 이거에도 훈련이나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참 어려운 여전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항상 나오지만 그래서 사실 그 질문을 받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영감을 어디서 받을까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책이나 뭐나 이런 느낌보다는 제 페이스북 보시는 지인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장르의 경계가 너무 불분명하대요. 어떤 의미냐면 저는 페이스북에 링크하는 거 보면 IT 쪽 얘기도 다 링크가 되어 그러니까 스크립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 쪽, 행동경제학 마케팅 쪽, 그 다음에 문화, 장르가 없어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뭐가 벌어졌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이런 연관성을 다 같이 보는 거가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뭐가 벌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껍데기, 피지컬한 건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가지고 왔을 때 우리랑 안 맞을 확률이 더 많고 예를 들면 내 친구가 탄단지 다이어트로 살을 엄청나게 뺐다.
그걸 했을 때 내가 그걸로 빠질 것이냐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엊그저께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교사 하나가 또 오랜만에 맥도날드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다고. 빅맥만 먹었는데 체중이 60kg 감량됐나? 원래 햄버거는 인류 과학자들이 인정한 가장 완벽한 음식이에요. 생물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음식인데 영양학적으로 단 튀긴 감자와 콜라가 해결하고 모든 걸 덮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다이어트가 됐대요. 그럼 예를 들면 저한테는 그게 더 맞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나는 이러한 형태로 다이어트를 했더니 효과를 봤어라는 관계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감을 받는다기보다는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건 컨텍스트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워낙 패스트팔로우 전략을 하다 보니까 미션이 떨어지면 경주마처럼 양쪽 눈을 가리고요 달려요. 그 미션이 뭔지 고민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미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이게 유의미한가라는 고민을 안 하고 일단 달려요. 약간 그 뭐지? 등 뒤에서 오이가 떨어진 고양이처럼 일단 달려요. 어디론가. 근데 저는 그게 제일 큰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달리기 전에 봐야 될 게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이루는 큰 맥락에 대한 공부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공부가 디자인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그건 달라지는 것 같고 그 다음은 내가 무엇을 위해 하는가 아니면 이 프로젝트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달릴 것인가라는 걸 현실적으로 파악해야죠. 예를 들면 예산이 뭐 100만 원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1000만 원짜리 그림을 그리면 그냥 쉬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때로는 나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예산이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갈아서라도 달려야 될 때도 있고 그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일상의 실천 권준호 실장님이랑 또 다르지만 비슷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무언가의 자질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권준호 실장님도 경계 없이 디자이너이지만 그냥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영감이나 아이디어의 소스가 되고 그걸 내 일이랑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를 언제나 생각한다 말씀 주셨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일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비즈니스 디자인이라는 영역이 제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롱블랙에서 인터뷰하신 걸 보고 이런 게 있구나 했는데 비즈니스 디자인이라는 것은 소비자 기반의 비즈니스 설계 같은 거다라는 말씀을 그 인터뷰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협소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저는 좀 넓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기반의 비즈니스 설계, 비즈니스 디자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현대카드를 나오면서 원래부터 저는 비즈니스 디자인 하고 싶어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단어를 이야기해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왜냐면 그런 거죠. 최소한 영어 단어를 상대방이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야 이 대화가 돼야 영어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컨텍스트가 상대방들의 사회에 아직 없는 타이밍이어서 비즈니스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봉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아직 그때도 막 이머징 했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브랜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컨설팅을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브랜딩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람들마다 방식이 좀 너무 다른데 제가 회사 나와서 첫 프로젝트 했을 때 이제 모 제약회사에 가서 패키지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한 10몇 종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거고 거기에 패키지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사업기획부터 해서 모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 첫 질문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돈을 벌려고 하겠죠. 그거는. 제 첫 질문은 다 알겠는데 제가 디자이너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근데 이거 대체 왜 사야 돼요?
사람들이 사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사라고 설득할 만한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한국은 패스트 팔로우로 만들면 팔려라는 공식 안에 있다 보니까 그걸 벗어나는 순간 거의 애기처럼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들을 때 갑자기 그때 부사장님이랑 담당 사업부장님 다들 멘붕이 오신 거예요. 뭐 해야 되지?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사장님 죄송한데 지금 이거는 디자인을 할 때가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의 로직을 새로 설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누구를 설득해서 이걸 가치 있다라고 믿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사업의 구조부터 바뀌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거의 한 4, 5킹만 3개월 같이 했어요.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서. 자,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디자인의 목적이 뭘까요? 아트와 디자인의 경계를 나누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머니. 결국 저희가 하는 모든 액션은 돈으로 환산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만국 공용어가 영어인 것처럼 인더스트리를 넘어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대화는 돈의 논리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사업부를 설득할 때 디자인의 논리로 설득 가능할까요? 그거는 미국에 가서 갑자기 애기 수준의 한국말을 한 거랑 똑같아요. 설득 불가능해요. 각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옳아요. 틀린 게 없어요. 단 전체 돈이라는 단어로 다시 재설계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양보를 해야 될 만한 당위성이 생기는 것들이 많아요. 이 타이밍에 우리 목적이 그거니까 이건 개발이 양보해. 우리 목적이 그거니까 이건 디자인이 양보해. 예를 들면 제가 팝업 스토어에서 POP를 할 때는 디자이너들한테 디자인 포기해도 되니까 이 단어, 이 숫자만 잘 보이면 돼. 나머지 다 버려. 안 그럼 자꾸 돋보기를 꺼내게 만들어요. 5,000원 이런 거 잘 안 보였으면 아니 상관없어. 얘는 목적이 그게 아니야. 그래서 결국 제가 얘기하는 비즈니스 디자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 목적성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바뀌고요. 그 옳고 그름의 바뀜을 따라서 사람들은 이게 좋다 안 좋다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글리돌이 이뻐지면 어떻게 되죠? 망해요. 어글리돌이 아니에요. 걔는 못생겨서 팔리는데 갑자기 그가 쌍꺼풀이 크게 딱 들어갔다. 그건 어글리가 아니라 디스커스팅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가 결국은 저희는 이제 브랜딩을 하는 걸 구매 의사결정 관점을 디자인한다고 말씀드려요. 매대 그 수없이 많은 경쟁사들 사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이유를 던져주는 게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디자인의 이유고요. 그게 워킹해야 돈으로 환산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일인 거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선택을 받았다가 끝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싸게 선택받을 것인가. 예를 들면 누구는 1,000원을 주고 물을 사면서도 비싸다고 툴툴대고요. 누구는 엊그저께도 바니스 뉴욕 생수가 한 병에 2만 원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원에 기꺼이 돈을 꺼내게 할 방법을 고민해요. 대기업이 아닌 이상 저희는 끊임없이 가장 비싸게 팔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대기업만 할 수 있어요. 그냥 야 싸게 많이 만들어는. 많이 만들고 전 세계 뿌리면 그래도 돈을 많이 버니까 그들은. 근데 저희는 가장 비싸게 팔 방법을 고민한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그 돈 이상의 만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제가 얘기하는 비즈니스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치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결국에는 데이터를 끊임없이 보시고 그거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디자인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그 미국에서 어린아이 수준의 영어를 하는 거랑 비슷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구도 그건 아닌데? 라고 할 수 없을 어떤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네,
저희가 뭐 비즈니스를 하던 아니면 그냥 어떤 회사원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던 이 관점은 굉장히 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막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중요합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얘기하지만 쉽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되고 어떤 그걸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훈련 또는 어떤 공부가 선행되어야 되는지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 가장 큰 훈련은 보통 커뮤니케이션 이제 디자이너들이 많잖아요. 저희 회사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미션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뭘 디자인을 해와요. 그럼 저희 첫 질문 얼마에 팔기로 했다고? 얼마래?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물어요. 너 살 거야? 이 디자인으로 그 가격? 안 산다고 얘기하면 그럼 다시 하면 돼. 디자인이 잘못했어 이미. 클라이언트를 설득해서 구조를 바꾸든 뭘 하든 중요한 건 마켓 세일즈 프라이스에 맞는 아웃풋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럴까? 보통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과만 가지고 와서 그려서 보여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리고 기획서를 받아도 대부분 그래요. 적당히 막 환경 분석해서 타이틀 있지 로직을 완벽하게 잡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걸 페이지 형태로 만들어서 절대 제가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설명해줘. 한 페이지라도 설명을 하려고 만든 자료와 그냥 만든 자료의 뎁스는 100배 차이 나요. 근데 의외로 저희는 설명해 본 적이 없어요. 남을 설득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회사에서 만드는 그리고 본인 시간이 만드는 모든 것들을 설득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로직을 짜면 되게 클리어하고 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글을 쓸 때와 전혀 달라요. 그냥 글 쓰는 거는 약간 산문 같은 에세이 쓸 때는 그래도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라는 맥락이 같이 있으니까. 근데 비즈니스의 언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디자인이 왜 좋아? 아니면 이 플랜이 왜 좋아를 리즌 Y부터 안 되면 유커 원칙을 통해서라도 설명해. 그 트레이닝이 항상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네, 제 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적으면서 회사 가서 이제 써먹어야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프로젝트 렌트 일을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주셨죠. 작은 브랜드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더 효과적으로 또 기회를 주면서 하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작은 브랜드, 큰 브랜드가 아니라 이런 작은 브랜드에 귀를 기울여보자 이야기에 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일단 계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사무실이 강남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강남에는 커피가 정말 더럽게 맛이 없었어요. 커피 값은 받을 만큼 다 받는데 너무 맛없는 커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커피를 먹으려고 하면 한남동이라던가 아니면 저 위까지 올라갔었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돈을 더 쓸 여력은 강남에 훨씬 더 많은데 왜 우리는 맛없는 커피를 먹고 우리 동네 사람들은 하루에 맛없는 커피 7잔 먹으면 정말 토할 것 같거든요. 근데 미팅이 많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화로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출판사 정도 가면 다 강북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기보다 이 사람들을 빌려다 우리 집 앞에 깔아놓으면 너무 즐겁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친구들한테도 이 브랜드를 소개하고 싶어. 약간 이런 사심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이런 브랜드가 왔을 때 충분히 거기서도 제일 비싼 걸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 사실 이제 그런 활동들이 쌓이다 보니까 성수동에서는 스페셜티 커피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생각으로 잘 팔아요. 예전에 부산의 커피 브랜드들을 성수동에 데려와서 부산 커피크를 했는데 그때 한 잔에 30,000원짜리도 다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의 트레이닝이 있어서 커피가 좋은 커피는 비쌀 수밖에 없고 비싼 걸 먹으면 그만큼의 즐거움이 있어라는 컨센서스가 그 지역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물론 매스 브랜드
트래픽들이 워낙 많아졌는데 성수에는 기본적으로 그 교육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신 가득하게 시작을 했죠. 그렇게 진행하고 만난 브랜드 중에 가장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가장 인상적인 스토리를 가진 브랜드는 이거였다. 예, 그래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팝업을 구현하셨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진행을 했던 게 대부분 기획 팝업이에요. 뭐 평양 슈퍼마켓, 토종사 이런 것들인데 성수당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원래는 신년맞이로 할까 고민했었어요. 신년 되면 다들 궁금하니 신점을 봐야지.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신년이 너무 바빠서 저희가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어쩌지? 또 내년으로 미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한 5월, 6월이 다 됐는데 그냥 그 당시에는 다들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고 다들 코로나가 뭔지도 분석이 안 되는 타임이니까 미래가 너무 불안한 상황이니 오히려 이럴 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을 모셨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지금도 성수당이 사람들한테 좋은 평을 받는 건 무당을 모셨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아래 서브 멘트가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항상 위로가 필요할 때. 근데 이제 저희도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럼 항상 시작은 거예요. 일단 제가 무당에 대해서 스터디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무당에 대한 책들을 한번 쭉 보잖아. 근데 봤더니 저희가 알고 있는 무당이라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기억하는 무당은 전설의 고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의 기억이 없어요. 다 사라져서. 근데 무당이 조선시대 때 유일하게 여성 중에 세금을 내셨던 분들이고요. 소속이 어디신지 아세요? 나라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해민서 소속이에요. 해민서가 재밌는 게 의학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병의 절반은 플라시보로 치료가 돼요. 믿음의 힘. 그리고 무당들의 부적을 보면 90%는 병 관련 부적이에요. 말 그대로 국민들의 멘탈 케어를 하던 게 무당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은 원래 미래를 맞추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위로를 해주는 게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미래를 맞춘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래 정신과 가서 30만 원 내고 1시간 상담 내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를 찾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선생님 만나서 1시간 노는 게 훨씬 행복할 것 같은데 미래도 최소한 긍정적으로 끝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로가 필요할 때라는 타이틀을 붙였었거든요. 근데 그 단어 때문에 이제 종교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부담감을 확 주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선생님 그 기독교 전문이시거든요. 목사님도 케어하시고. 일단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분은 한국의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한국에 한 3명인가 정도 있었던 만신 김금화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만신급. 김금화 선생님 마지막 신딸이에요. 세월호 나라트 타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만신급이신데 그래서 그분이랑 얘기하면 그냥 편한 어르신이랑 얘기하는 느낌이지 막 미래를 맞추는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일단 과거는 퍼펙트하게 잘 맞추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한테도 얘기했던 게 저는 무당이라는 문화가 한국의 기복신앙이자 이거는 문화지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다 터부시하는 게 너무 싫으니 이런 거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나 색동을 입으면 안 한다 그래서 제발 절대 입지 마세요. 저희도 그거 싫어요. 그러고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좋은 팝업의 기준으로 잡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다음에 또 안 하세요라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성수당이랑 부산커피끈 항상 그 질문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오신 분이 부산에 커피숍 가서 왜 올해는 안 하냐고 컴플레인 하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올해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작은 브랜드 얘기하는 중인데 그 작은 브랜드라고 했을 때 로컬 얘기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컬도 다양하게 있으나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요즘에 뭐 지방 소멸 등등을 좀 걱정을 하는 때라 그 메가 브랜드에 대적하는 스몰 브랜드로 로컬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도시가 요즘은 약간 이런 이슈들, 지역 활성화 이슈 같은 거에 같이 해서 도시가 가진 스토리를 발굴해서 지방 또는 로컬로 오도록 만드는 여러 사업을 공공에서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근데 막상 지방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접근 방식이 제대로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브랜드가 가진 매력적인 콘텐츠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오도록 만드는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신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역이나 지방 도시의 브랜딩이 더 매력적이 되기 위해서 이야기가 더 재미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이걸로 막 몇 시간 동안 얘기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메가 브랜드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헤리티지를 가진 브랜드가 아닌 이상은 메가 브랜드는 대부분 커머더티화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렇게 큰 감흥을 주는 게 아니라 존재할 뿐인 거고 결국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부산을 오게 만드는 힘은 부산 다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 지인들은 부산에 있는 지인들은 제가 하는 제 사악한 질문 부산 가서 어떻게 놀아야 잘 놀았다는 소리를 들을까? 그럼 다들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정작 저도 그분이 여기 부산에 보낼 일이 있어서 한번 내려와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부산을 안 왔었거든요. 와보고 났더니 너무 재밌고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제 주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산 가면 뭐해? 라고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게 해운대 가서 회 먹는 거 외에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이미지를 소비해요. 다양한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가 판타스틱 할수록 저희는 욕구를 가지게 되죠. 결혼이 판타지인 것처럼. 자, 그런 거죠. 부산이라는 도시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꺼내와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런 걸 주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강의하는 게 자, 부산 가면 요즘 뭐 하세요? 그래서 회 먹는데 다들 회는 어차피 가락시장이랑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삼면이 바다예요. 부산까지 가서 왜 회를 먹어야 되냐? 그럼 부산까지 갔으면 다른 걸 찾아보세요. 근데 알려주고 겪으신 분들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부산에 또다시 오기를 원하세요. 결국은 콘텐츠의 퀄리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의 모습은 바다, 되게 1차원적이었던 것 같고 이제는 사람들의 라이프 퀄리티 수준에 맞는 무언가들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에서 이것저것 공적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브랜드 컨설팅을 할 때도 항상 클라이언트한테 묻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몇 년짜리로 설계하실 겁니까? 브랜드라는 건 1년짜리 단판 승부도 있고요. 걔는 근데 대신에 약간 배수의 진을 치는 거예요. 그 3개월 안에 승부가 실패할 경우에는 답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근데 3개월 안에 정말 큰 스케일의 어마어마한 자본과 초반에 이벤트와 이런 거에서 어느 이상 확 뜨고 나면 분기점을 넘으면 걔는 그 유명세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끌어들여요. 어느 이상은. 그래서 브랜드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일부러 천천히 쌓아나가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건 저는 최소 5년 동안 키우셔야 돼요. 이 브랜드가 지향하는 점이 어디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시기가 있고 이 브랜드가 저희 사실은 커머셜하기도 해요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시기도 있고 매스로 가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여기까지 가고 싶어요 라는 스테이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건 스테이지에 맞게 전략을 잡고 저 스테이지에 맞춰서 성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선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항상 공적 비즈니스는 좀 급하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멀리 가기 위해서 천천히 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있어요. 컨텐츠를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고민이 좀 필요하고 의미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뭐 무슨 길이야 막뭐 이론을 붙이고 뭔가를 만들잖아요. 고객을 누구로 삼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저희가 예전에 부산에서 팝업을 이제 기획 팝업을 했을 때 했던 첫 질문이 자 우리가 만드는 팝업이 부산 사람들을 위한 게 맞을까? 부산이 아닌 부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지인들을 위한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산이 사실은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런 역사를 가진 재밌는 도시야 라는 걸 알려주는 쪽으로 하자. 왜? 부산 분들한테는 익숙할 수 있어. 그러면 외지인들이 많이 와주는 게 그리고 부산이라는 도시를 활성화하는 데 결과론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어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부산 분들이 되게 신기해하시더라고요. 부산이 이래요? 부산에서조차 잊혀진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근데 어찌됐건 부산이라는 도시는 비행기가 발달하기 전까지 항상 모든 문물이 가장 빨리 들어오는 도시가 부산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이야기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 서울에서 벗어난다라는 건 서울 사람들이 와서 소비할 만큼의 수준이 있는 서비스와 콘텐츠의 퀄리티를 만들어줘서 외지인이 유입돼야 결국 그 지역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타겟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세 번째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 주셨는데 부산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 부산이라는 그러니까 브랜드 컨설팅 또는 브랜드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좀 빌드업 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쌓아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빌드업하는 게 좋은 전략일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쓰다 보니까 비슷한 남의 도시를 가져와서 물리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지향해야 돼 라는 고민을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들이 참고는 될 수 있지만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스터디가 첫 번째인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거를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포지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브랜드 관점에서는 뭐뭐 할 때 생각나게 할 것인가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질문을 드려요.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아침에는 커피가 땡길 때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는 딱 두세 개만 정해져 있어요. 어딘가 궁금해서 찾아가기 전에는 이 시간이면 거기 가서 앉아서 커피 먹고 혼자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저희는 그런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고 그게 대표적으로 그 애플의 광고 전략이에요. 아이폰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이폰으로 내가 어떠한 순간을 소비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요. 라이프를 소비할 수 있는가. 부산이라는 도시도 본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부산이라는 도시가 정말 재밌는 게 정상적인로 발전할 수 없는 형태의 도시예요. 도시가 이렇게 길게 분단되어서 끊어져서 연결되는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또 없어요. 그게 유교라는 스토리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동네에서 끝났어야 될 게 유교 때문에 순간적으로 인구가 증폭되면서 강제로 도시가 확장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그거 덕분에 거의 무슨 포지타노처럼 발생돼 있는 산간 도시들도 너무 재미있는 경치들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본질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즐겼을 때 가장 이 도시가 매력적일까라는 질문부터 내부적으로 하는 게 전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주도가 급격하게 바뀐 건 서울에서 카페 하던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리고 제주 내려가서 서울 수준의 서비스 퀄리티를 가진 공간들을 막 여기저기 생산하면서 어느 순간 소비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주 가면 2박 3일 보면 더 할 게 없었는데 커피만 먹으러 다녀도 힘들어요. 2박 3일. 도시가 너무 크니까 도라는 건. 근데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도 좋은 커피 먹으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심지어 길도 막히니까. 그런 콘텐츠들을 하나씩 끌어내서 연결하는 게 저는 방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어떻게 오도록 할 것인가에 있어서 제가 그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하고 좀 얘기했는데 제가
저의 자칭 부친자예요. 부산의 미친자. 그래서 작년에 5번 부산에 왔고 지금 이제 2번째 부산에 온 건데 어떻게 오도록 하지? 여기서 뭘 발견했길래 이렇게 많이 올까라고 하면 저도 회를 안 먹거든요. 근데 저는 내추럴 와인을 좋아하는데 서울에서 먹는 것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바틀샵들이 부산에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곳은 이렇게 해서 바닷가에 가서 이런 방식으로 드시면 돼요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주시면 그 경험을 하고 올라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떤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을 오도록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같이 해봤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프로젝트 렌트가 바꾼 뭐 사람들의 경험도 있지만 성수의 풍경도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부산에서도 풍경을 좀 바꾸고 싶은 공간이 있으신지, 또는 부산이라는 전체의 그 도시 자체가 프로젝트 렌트 실험실이다 라고 하셨을 때 좀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나 시도가 있으신지도 좀 궁금해요. 항상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서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저희가 전포동에서 팝업을 올 초에 했었거든요. 가나 초콜릿 하우스를 했었는데 전포동이라는 지역이 너무 각양각색으로 재밌어요. 그런데 전포동에 있어서 결여된 게 뭐야, 뭐 아쉬운 게 뭐야라고 하면 반대로 너무 작은 게 많다 보니 사람들이 언제 가도 자리가 있고 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신뢰를 주는 넓은 공간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은 여백 같은 공간이 하나 더 있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 거죠. 그 다음에 원래 그 거리가 카페와 식당만으로 가득 차면 어느 순간 또 힘을 잃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런 공간이야말로 오히려 관에서 투자해서라도 그 공간에 테스트하시고 무언가 또 다른, 그리고 그런 지역들은 항상 성수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이상 활성화된 지역은 문화적인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돈의 논리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이 어려워져요. 재미있는 신규 플레이어들이. 그런 것들을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보수동 너무 좋거든요. 근데 보수동은 아직 기반이 너무 부족해요. 사람들이 스테이 할 만한. 카페도 아직 좋은 데가 많지 않고, 사실 부산역 앞에 초량 지역도 너무 좋은데 그거 대비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사실 서울에서는 그 정도로 이쁘게 낡은 건물을 이젠 돈 주고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 여기는 노다지처럼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색깔들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자리에 조금씩 몇 개, 저는 거리에 5개의 점만 있으면 그 거리를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실험들을 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여기 지금 부산시 수영구 이런 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손이 엄청 빨라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얘기들을 이렇게 적으시느라고. 그런 게 적용돼서 멋진 프로젝트가 부산시에서 좀 일어나면 또 너무 좋겠다. 부산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프로젝트 렌트 하고 계신데 이 프로젝트 렌트 말고 또 뭔가 모험을 떠난다 또는 해보고 싶다 하시는 게 있다면 비즈니스 계획이라 다 말씀하시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시도를 좀 해보고 싶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다른 걸 더 하면 제가 쓰러질지도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렌트는 저희가 총 3단계가 있는데 이제 1단계 프로토타이핑이 이제 겨우 끝났어요. 이제 2단계, 3단계로 가려면 갈 길이 너무 멀어서 지금 다른 걸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참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렌트는 뭐라 그럴까, 되게 규정하기 까다로운 모델이기는 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케이스가 없어요, 롤 모델이. 그래서 반대로 그 안에 디테일을 만들어서 넣으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무한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안에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의 스팟도 계속 고민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몰 브랜드들이 팝업과 동시에 온라인에서도 전개할 수 있도록 저희를
원래부터 시즌 2로 넘어가면 온라인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가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프로토타이핑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2단계만 해도 앞으로 한 2년은 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온라인에서도 어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경험을 렌트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한 2년 정도 프로토타이핑 하고 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그 플로어에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험가로서의 대표님 얘기 잘 들었는데 앞으로 지금 모험을 하고 계시는 또는 모험을 떠날 예정이신 모험가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뭐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드릴 말씀 다 드렸던 것 같아요. 움직이기 전에 컨텍스트부터 꼭 보고 어떤 결과물을 얻을 것인가. 돈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케이스가 있어야 설득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게 있으니까. 제가 렌트를 시작할 때 제 고민은 저희 모델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진짜 없었고 이해하기 쉬운 모델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 VC를 만나도 설명을 해도 절반은 이해를 못하세요. 아예. 그리고 이해하시는 분조차도 전체 그림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참 그게 고민일 때 CCC는 아시죠? 문해악기 그 네네. 치타야 창업자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래 그냥 포기하고 살자라고 마음을 편하게 내려놨어요. 뭐냐 하면 문해악기가 당신이 무언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상대방들이 다 그거 너무 좋아라고 얘기해 준다면 이미 끝난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다 들을 정도면 이미 남들 누군가는 하고 있을 거고 특히 당신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이 하고 있을 거야. 그럼 지금 해봤자 그거 끝난 비즈니스야. 그리고 내가 설명을 했을 때 그들이 이해 못하는 건 정상일 거야. 왜? 그 세계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기도 설득을 포기하고 만든 게 치타예요. 그래서 저희도 설득을 포기하고 그냥 계속 작게 해서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 프로젝트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잡이지만 저희 하고 싶은 거 사심 가득 밀어넣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끊임없이 저희는 도전하고 증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당할 수 있는 실패는 최대한 빨리 하세요. 고민해봤자 아무런 가치 없어요. 컨텍스트라던가 목적성이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어차피 실패를 빨리 하는 만큼 빨리 배우는 거고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 아 내가 이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해보는 게 결국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고 마지막에 잘 정리도 해주셨는데 제가 가장 위로가 많이 되고 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은 아까 한번 말씀드린 그거 생각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 거죠 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우리 모두의 경험, 세대의 경험을 바꿔놓은 어떤 시도도 아 내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서 이렇게 성공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부분이 저도 그렇게 뭔가를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경험 나눠주신 대표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저희 이제 플로우로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어제도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하고 싶었던 질문 또는 오늘 얻었던 인사이트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기획자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강연 들으면서 너무 새로운 용어도 많고 제가 배울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신나서 이렇게 타이핑을 했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이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몇 개까지 질문할 수 있는지 질문 리스트가 있으신가요? 네.
지금 다음번에 질문을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일단 하나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다시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나중에 그 이후에 그 커뮤니티 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도 최원석 대표님 계시는 건가요? 네,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더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사실 진짜 이 말이 너무 속 시원하기도 하고 되게 좋았는데요. 마음대로 내지른다? 이게 되게 그냥 듣기만 해도 문장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해방감이 느껴지는데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대표님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솔직히 프로젝트 렌트가 뭔지도 모르고 오늘 처음 알았는데 마음대로 내지르는 게 사실 제가 여기다 뭐라 적어놨냐면 마음대로 내지른다? 그게 가능함? 이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사실 자본이 없거나 뭐라고 해야 되지? 주변에 같이 할 동료가 없으면 마음대로 내지른다라는 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고 이상적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도 하고 싶은 게 하나씩 점점 생기고 있는데 자본도 없고 동료를 오늘도 여기 와서 아마 동료를 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대표님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는 완성된 모습처럼 보여서 원래 좀 금수저가 아니셨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기도 하고 대표님을 몰라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솔직히 나도 마음대로 내지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지? 그게 어떻게 가능했지? 사실 선생님은 그런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가능했지 않았을까? 아니면 진짜 겁이 없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분이신가요? 네, 그거 너무 궁금해서 네. 이걸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립니다. 네. 일단 네, 제가 금수저였으면 지금 은퇴했겠죠. 왜? 렌트를 안 하고 성수동에 건물을 샀을 거니까 최소 4배 뛰었거든요. 제가 그때 봤던 게 평당 2,300까지 봤는데 지금 평균이 1억 5천에 가 있으니까 아니구나 6배까지 올라갔구나. 은퇴했겠죠. 그러네요. 네. 금수저가 아니어서 은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회사 창업할 때 아마 한 2천만 원인가? 들고 디자인 스튜디오 만든 것부터가 시작이었고 근데 저는 막 동료를 구한다라기보다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그냥 저 혼자 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동료를 구한다는 것도 잘못하면 되게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냐면 아무리 모든 게 대등하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끌고 나갈 사람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어설프게 동료를 구한다는 건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기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한다는 건 일단 온전히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끝까지 달려간다인 거고 사실 큰 돈이 있었냐라고 하면 저희가 했었던 나중에 찾아보시면 22days라고 22일 동안 운영했던 첫 번째 팝업이 있어요. 가로수길에서. 근데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쓴 전체 예산이 한 400만 원이었나? 근데 그 기간 동안 방문객이 한 2만여 명, 22일 동안 돈을 들인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를 쓴 거예요. 클라이언트한테 야 너 네 거 한다고 내 거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혼나기도 하고 계속 현장에 나와 있다가 밤 되면 가서 난내를 못했으니까 클라이언트 샵 미친 듯이 일하기도 하고 결국은 그쵸 지금 타이밍에 할 수 있는 제가 리스크를 감당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를 갈아서라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건 기꺼이 갈릴 거예요. 재밌으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원잡으로 못 살아요. 2잡, 3잡 정도는 해줘야 돼요. 왜? 하나의 잡이 가지고 있는 수명이 짧아졌어요. 예전에는 하나의 스킬을 배우면 그 스킬로 죽을 때까지 가능한 세대였어요. 지금은 저희가 배운 스킬이 유통기한이 기껏해야 10년 내외일 확률이 높아요. 특히나 스킬은. 거기서 어느 경지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그렇다라고 하면 새로운 저희가 뭐 예를 들면 A라는 제가 디자이너니까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걸 배웠어요. 요즘도 저희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인테리어 디자인하는 친구한테 야
이거 새로 나온 서비스 보니까 월 10만 원인데 V-Ray까지 나오는데 AI가 인테리어 디자인 다 해줘요. 근데 월 10만 원이야. 너도 10만 원으로 돼? 그러니까 더 이상 스킬이 저희의 미래를 담보하는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본질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패턴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로 돈을 벌 때 다음 걸 계속 저희는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다른 일로 해서 돈을 버세요. 그리고 글쎄요, 연 500만 원 어떻게든 못 모을까요? 그리고 모아서라도 해서 보여주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내가 예산이 더 많아야 더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서 보여줘야 저도 거기서 또 배워서 다음 스테이지를 가는 거고요. 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저 사람과 같이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감당할 수 있는 실패라면 빨리 해보시라는 거.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충분히 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박수가 너무 멋있는 대답이었죠?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이벤트 기획자로 근무하고 있는 신채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표님을 온라인에서부터 보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이번이 두 번째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그때도 말씀하셨던 마지막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하고 싶은 거는 빨리 경험하고 실패해라 라는 말씀을 또 두 번째로 경험을 해주셔가지고 그때에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획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공간을 연출하는 일도 좋아해서 이거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저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금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때 대표님께서 파티룸이라도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파티룸 오픈을 수영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이 좋은 계기에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근데 사실 정말 솔직하게 좀 많이 두려워요. 제가 지금까지 기획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이제 공간 연출을 취미 생활로 많이 하고 뭐 소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브제나 이제 웨딩 관련된 그런 공간 연출을 위한 상품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접목시켜서 파티룸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운데 시작하려고 했고 실패를 하기도 했고 성공하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거를 빨리 나만의 뭔가를 30살이 되기 전에 이걸 빨리 경험해서 실패를 해서 30살이 또 다른 뭔가 좀 도전하기 위한 뭔가 두려움을 없앨 것 같아서 빨리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월세를 저번 달에 냈어요. 내고 아직 공간은 지금 이어있는 상태라서 정말 뭔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너무 두려워요. 이게 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내 공간을 채워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오게 할지 뭐 어차피 회사 일은 월급이 주니까 이건 정말 나의 또 다른 잡이고 나의 도전이고 내가 지금까지 하겠다고 배워온 모든 전공 뭐 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컨텐츠적인 이 공간을 기획하겠다고 했는데 많이 불안하고 요즘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을 때 두려울 때 좀 어떤 식으로 좀 뭔가 다짐을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빨리 맞으시라니까. 글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은 서서히 익숙해지다가 나중에 자포자기를 하게 돼요. 그 고민조차 할 시간이 없구나. 그러니까 일단은 지르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아직 완성을 안 시키신 타임이니까 원래 만드는 사람은 많은 걸 넣고 싶어요. 근데 뒤죽박죽 돼서 애매한 게 제일 나빠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디자이너들한테 가끔 팝업 마트 같은 데 가서 팝업하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서 일부러 나가서 물건 팔라고 해요. 왜? 팔아보면 자기가 맨날 이제 회사 안에서는 왜 이걸 몰라줘라고 했었던 말이 필드에 나가서 아줌마들한테 얘기해봐. 모던한 디자인이라는 말을 해봐.
눈곱만큼도 관심 없으세요. 뭐라고? 되게 클리어해요, 소비자는. 그럼 소비자는, 왜냐하면 저희는 다 같이 장애를 안고 있잖아요. 선택장애. 왜냐하면 공급이 너무 많고 선택을 해야 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것조차가 스트레스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매우 심플해서 오직 하나의 순간만으로도 매력적이면 그게 나머지 전체를 커버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누구는 아침이 제일 이뻐. 24시간 이쁠 수는 없어요. 꽃도 피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우리는 그 사진만 기억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애매한 걸 남기지 마세요. 혹시 그 공간 본격적으로 오픈하면 저희는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우선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제 오픈할 거고, 그리고 뭐 블로그나 다양한 뭐 수영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번에 또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뭐 네. 새로운 공간을 오픈한다, 뭐 필요한 사업자, 뭐 점주들한테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길래 이번에 신청을 했고, 뭔가 좀 이 활동이 로컬 쪽에서 많은 분들한테 좀 알리기 위해 도전을 할 거지만, 그렇다고 좀 광고성의 느낌보다는 진짜 그냥 자발적으로 올 수 있게끔 저도 알릴 거고, 이 공간에 대한 거를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알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알리려고 하지 말고요. 좋은 사람들이랑 거기서 잘 노세요. 그 기업과 그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는 게 더 빠르고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거의 컨설팅이었는데 네, 그 공간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이따가 네트워킹 할 때 또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같이 노는 모임도 거기서 만들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질문 있을까요? 네. 네, 그 부산시의 15분 도시 계획팀장으로 있는 지영성입니다. 저희도 오늘 오기 전에 대표님을 오늘 처음 뵙는데, 야 정말 이런 공간들을 좀 여러 군데 만들고 또 이런 기회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저희 홍충고객께서 뭐 질문하실 때 두 가지가 지금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일을 하시면서 공공부문에 처음에 일을 하시면서 직원이나 아니면 관계하고 계신 분들 중에 놀라운 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제 놀랍도록 공공부문에 이런 놈들도 있구나 이런 케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또 N잡 같은 경우에 직업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 자체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사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연계성, 확장성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N잡을 가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가질 수 있는 N잡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그러게요. 공공에서는 이제 코인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대선을 나가시려면. 일단은 저는 공공이라고 해도 의외로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어느 영역이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그분들이 그만큼 힘을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많지 않으셔서 조금은 더 더딘 게 아닌가와, 공적 구조상 위에 분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 많은 방향이 바뀌는 한계점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3년 사이에 꽤나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쪽에서는 돌아가려고 하고 그 싸움은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응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공공에 계신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가치 있고,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공은 지금 뭔가를 많이 한다기보다도 공공을 교육시키는 데 에너지를 조금 더 쓰셨으면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건물도 그렇고 사기업이 이런 실험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도전을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공공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실험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결국 그러한 실험들의 가장 큰 재원을 가지고 있는 거 어마어마한 이 공공 세금이에요. 그럼 세금이야말로 한두 개 실패해도 대세 시장 없어요. 아니요. 국가 차원에서 보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결과론적으로 실패한 공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공에서 들어간 예산으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작은 실패는 빨리 하는 게 낫다고. 오히려 작은 액션들을 많이 해서 이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가 결국은 위에 분들을 생각을 바꿔야 되고, 오히려 그러한 공공에 계신 분들이 이런 좋은 강의들을 계속 들으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런 실험을 해도 되는구나 라는 컨센서스가 쌓였을 때 말씀하신 실험들을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가능성들은 전 열려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엊그저께도 그 충주의 공무원 사과 그분도 거의 이제 유튜버시죠. 그런 공무원들도 있고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엔잡러에 대해서 이제 코인을 못 하시다 보니까 뭘 할 것이냐.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LG전자 다닐 때 출근이 8시 반이고요. 퇴근이 평균이 12시, 1년에 한 360일 정도 출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 개인의 삶과 네트워크가 제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적응이 된 2년 차 때쯤 갑자기 제가 생각이 확 들어서 이렇게 되면 나는 멈추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뿌렸어요. 자, 저 돈 필요 없습니다. 뭐든 디자인 베이스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다 그냥 저한테 오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때 만난 분이랑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시는데 아는 형님이 이 친구 좀 만나고 뭐 하고 싶대.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 돈을 안 받으니까 커피 사세요. 기껏해 밥 사세요. 딱 이 정도. 그리고 그분이랑 막 이것저것 궁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이라고 생각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저 자신에 대한 아이스 브레이킹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팀장님 하시는 일의 새로운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프라이빗이 필요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돈을 안 받고 재밌게 해서 그게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앞으로도 충분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가 다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렇게 쌓아놓은 비즈니스들이 다시 비즈니스로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시점이 될 거예요. 그때 갈아타시는 건 가능해요. 지금은 씨를 뿌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킹 자리에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그 가나 초콜릿 하우스도 일부러 다녀왔었었는데 문을 진짜 딱 여는 순간 다른 세상에 가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그 공간이 주는 압도적인 기분에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F&B 업계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도 10년 정도가 돼서 이제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가기에는 이게 뭔가 재밌는 사건도 없고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원래도 로컬 재료들이랑 뭐 이렇게 협업을 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넘어서서 우리 지역에 있는 로컬의 브랜드들끼리 협업을 해서 뭔가 우리끼리도 으쌰으쌰를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팁을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즐겁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작아도 케이스를 만드는 게 저는 제일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같이 다른 분이랑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대규모의 자본과 정치력을 동원하는 게 한 가지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바꾸는 건 작아도 성공 케이스가 하나 생기면 어느 순간 시장은 다 같이 쫓아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저희 자체 기획 프로젝트는 대부분 참고서로 기획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건 눈꽃만큼도 없고요. 저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반하네?
그리고 저렇게까지 해도 되는구나라는 케이스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이상 쌓이니 저희가 한 1년은 프로토타이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5평에서 그냥 정말 약간 재미삼아 했는데 어느 순간 2호점을 낼 때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두려웠어요. 2호점부터 월세가 좀 비싸졌거든요. 사이즈도 크고 갑자기 월 내가 300을 낼 수 있어? 이러면서 되게 고민스러웠는데 어느 순간 1호점에 저희가 뭘 하고 싶어도 예약할 자리가 없기 시작하더라고요. 슬롯이. 안 되겠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죠. 2호점을. 결국은 사람들이 저기서 저렇게 팝업을 하고 저래도 되나? 라는 생각들이 쌓이고 그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얘기하고 그분들이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쌓인 시점에 결국 시장은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해보고 싶어? 그냥 짧은 기간이어도 이벤트로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동참할 수 있는 친구들이 서서히 더 만들어지면 반대로 다른 분들도 동참하고 싶어도 케이스가 보이지 않으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우세요. 일단 먼저 뒷발을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전체적인 과정 어떠셨는지 소회를 좀 들려주시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되게 한국적이지가 않아요. 질문이 많으면 일단 한국이 아니에요. 질문이 이상하게 많아서 한국적이지 않아서 약간 놀라긴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호점 할 때 진짜 무서웠어요.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이거 2년 동안 내가 월세를 낼 수 있을까? 쫓겨나지 않고. 여전히 무서운데 이제 간이 맞은 만큼 맷집이 자란다고 해서 간이 자꾸 뚝 커져가지고 그러려니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갈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은 다 겪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친한 선배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입사할 때 제일 똑똑한 게 기획실 애들이고 퇴사할 때 제일 멍청이 같은 애들이 기획실 애들이야. 왜요? 걔들은 해본 적은 없으면서 본인이 절대 손해 안 볼 생각만 해. 결국은 해보는 게 맞는 거구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래서 저는 계속 해보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실패 안에서 하는 건 오히려 득이 더 많으실 거예요.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